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한국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 여부에 따라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으며 핵폭탄이라는 전략 무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나 최근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재점화하자 철저히 선을 그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면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논리 자체도 존립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군사비 분담금 증액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게 핵우산을 씌워주고 있고 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핵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지난 10일이었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이같이 언급하며 미국의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캠벨 부장관의 해당 발언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발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허용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엔 대만까지도 가게 됩니다. 만약 대만까지 핵무장할 경우 양안 관계가 파탄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기에 미국은 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북러 밀착 등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은 분명한 현실인데요.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살펴보면 핵 개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로 시작됩니다. NPT 10조 1항은 자국 안보에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 등에 설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NPT 10조 1항을 근거로 탈퇴를 선언한다면 한국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핵을 용인하면 일본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에서도 NPT 탈퇴와 함께 핵 도미노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은 이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어렵게 되죠.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일본처럼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은 1988년 발효된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고 20% 미만까지 전홍축이 가능합니다. 유사시 이를 활용해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하려 해도 2035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리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요.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때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계속 재처리 기술 허용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은 그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의 우라늄 등을 회수해 차세대 원자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인데 미국은 이것도 결국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아예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4월 한국과 바이든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을 완벽 차단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북러 조약 이후 한국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자 이번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 선언 외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반대하는 바이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었죠.
그러나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될 경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바이든을 묵살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며 그에게 골프 대결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트럼프는 바이든을 파트타임 대통령이라고 조롱하면서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이자 인지 장애가 있다고 비판했죠. 그러면서 바이든은 나라를 이끌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도 트럼프와 장난칠 시간이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자유세계를 수호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전과자와 골프를 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트럼프에게 기울어져 있는 듯합니다. 바이든을 공개 지지하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마저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조지 클루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대선 후보 용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그에게 캠페인 중단을 요구했죠. 인지도가 높은 클루니가 갖는 영향력 때문에 한껏 공을 들여왔던 바이든은 클루니의 입안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전 세계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될 경우 트럼프 캠프 인사들의 한국 핵무장 용인 시사 발언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서울에 핵을 맞으면 미국이 자신들의 대도시를 포기하면서까지 핵우산을 씌워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는 나라 대 나라로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어떤 나라든 자신들의 국민이 더 소중한 것은 마찬가지인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과 미국이 맺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보다 강한 옵션이긴 합니다.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그것을 미국이 핵우산 씌워줄지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선제 타격 대상만 되기 쉽지만 워싱턴 선언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위치를 알 수 없는 미 핵잠수함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 자체 핵무장보다 강할 수는 없는데요. 핵을 가진다고 함부로 쓸 수 없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적국이 핵을 사용하려 해도 핵무장한 나라를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핵 딜레마는 단순한 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한데요. 특히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 그리고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안보와 자존심 문제가 얽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된 지금 트럼프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바이든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의 핵 개발은 이미 시작된 것과 다름없기에 푸틴은 전례 없이 북한을 찾을 만큼 이를 심각하게 인지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북한에게 자원부터 무기까지 모든 걸 지원할 테니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한국을 저지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라이벌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33%에 그친 수준이었는데요. 미국 대선은 각 주선거인단이 각 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제도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뜻과 같은데요. 트럼프는 위스콘신 러신에서 진행된 야외 유세에서 바이든을 재앙이라고 까내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 첫날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바로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폭격하겠다고 말해 국제정세에 큰 충격을 주었죠. 트럼프는 수차례 연설을 통해 자신이 집권하면 즉각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재집권할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 이상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반중 정서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중국 측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선거 전략이기도 하지만 당선된 후 중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재임 기간 대중국 무역 관세를 높여 중국의 경제를 힘들어지게 만든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 핵무기를 많이 가진 북한과 우리가 할 협상은 한국의 핵승인 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 중국 등은 북한 붕괴 시 핵무기 아이로 한국군을 위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특히 각 나라의 해군 및 공군은 한국 해군 및 공군을 상대해야 하는데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K-21 4.5세대 스텔스기 등을 대량 배치하고 있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이 경우 중국은 미중 패권 전쟁 대신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 때문에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보유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을 저격하며 그들이 우리를 엿먹이면 우리도 그들을 엿먹일 것이라면서 거침없는 유세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 공화당 상원군사위원회의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최근 푸틴은 급하게 북한으로 날아가 김정은과 긴밀한 회담을 가졌는데요. 그만큼 한국 핵보유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해 한국을 이용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억제력을 가져가고 그와 동시에 한국의 위치 자체를 동아시아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죠. 푸틴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게 자원과 무기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할 테니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으로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 측의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맺은 조약에는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이를 용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죠.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북한을 믿음직한 동지라고 표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압력에 함께 맞설 자세를 선명히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은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부소장 빅터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국가안보에 찾아온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심화해 군사물자, 기술 거래를 확대하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또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북러의 관계 심화를 우려하면서 아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만이 아닌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북러 간의 상호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미사일, 위성 같은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기라도 하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러시아 전문가도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이라고 봐야 하고 러시아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길이 열린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이라고 경고했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국의 핵무장 용인 입장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트럼프는 당시 한국, 일본 나아가 대만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측근들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핵무장은 시대적 사명과도 같습니다. 임진왜란, 한일합방, 한국전쟁의 역사에서 보듯 NPT 체제 하에서 국제모범생이 되면 무슨 소용인가 싶은데요.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하면 국제적 모범의 선진국, NPT 회원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국가에서 불량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적 모범 국가가 되기 위해 핵무장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한국은 오는 11월 5일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한국의 앞날은 어찌 될지 그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이 몇 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상상도 못했던 미친 화력을 내뿜자 해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자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건데요. 특히나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할 만큼 위력이 엄청나자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은 한국의 화력이 미쳤다고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최근 우리 군이 평양 주석궁을 초토화할 괴물 미사일 현무5의 모습을 드러낸데 이어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본토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 국방부는 현무4, 현무5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시험 발사 시점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45는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전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현무4는 탄두 중량 2톤급으로 작년 9월 치러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됐었지만 현무5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9TU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 괴물 미사일로 불리며 한 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 태양궁전, 진화백엠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현무5를 꺼내든 건 최근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된 북한 영변 핵단지 내 경수로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해 여름 냉각수 식배를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의 시험 가동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작년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은 2010년부터 영변에 경수로를 건설해왔지만 완공 목표 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기고도 완공을 못하다가 이제야 가동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MW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2530MW급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영변 경수로 가동과 관련해 북한이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의 원자로 시험 가동하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용으로 활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던 일이지만 북한이 경수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 현무5도 꺼내들어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형 삼축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인 현무4와 현무5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조만간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우리의 현무5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쳤다. 사실상의 ICBM인 괴물 무기를 만들어냈다고 화들짝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서해상에서 현무호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쳤다고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현무호가 고각 발사 방식으로 발사돼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며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회피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탄도 중량에 따라 최대 3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며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지면 실제 폭발 위력은 11톤 이상으로 앞으로 있을 성능 개량으로 14톤급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현무호가 높은 수준의 탑재 중량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통형 단일 탄두 버전과 더불어 다탄두 버전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결국 종합해보면 한국이 개발한 건 IRBM이나 ICBM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를 고위력 미사일로 축소해 발표하는 특이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방산 업계에서는 현무호에 대해 사실상의 ICBM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렇듯 과연 현무호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 공개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현무사 오는 서해 태안반도 인근에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85km을 비행해 해상 표적을 향해 바다로 낙하했으며 또 다른 건 185km를 남하해 무인도에 있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현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동발사 차량을 개발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테스트 중인 대형 발사 차량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는 앞서 작년 국군의 날에 공개된 이동 발사 차량보다 더 크기가 크며 바퀴도 1620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40톤에 달하는 미사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화물칸과 전방 캐빈이 따로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동 발사 차량이 기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무호의 위력이 종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에서도 현무호를 중국에서는 절대 못 막는다며 국가 비상사태급에 준하는 위기를 맞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인민해방군 방어체계 1급 보고서에서도 현무호를 절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국 CCTV 산하 군사 전문 채널인 국방의 새로운 관찰에서도 현무호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핵전력이 없는 한국이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다고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현무호는 관통력만 놓고 보면 전술핵보다 더 우위에 있어 중국의 HQ-9B가 현무를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 채널은 현무5의 미사일 사거리는 1500km 이상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쪽을 향해 사각지대 없이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킬체인 계획에 의해 현무5의 개발이 완료된 뒤 성능과 위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이외의 목표에 일정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체는 현무5는 북한의 지하 요새를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관통력을 지닌다면서 지하 요새를 파괴하는 능력과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무의 총 중량은 36톤으로 미국의 ICBM과 동급이며 웬만한 위성 발사체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하는데 운동에너지의 경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낙하할 땐 마하 10 이상의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만큼 운동에너지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에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폭로가 나와 중국이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인민해방군 공군 사령부 참모 출신이자 미국으로 도피한 야오청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영상에서 그는 예산은 충분했지만 부패로 인해 실제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항공기 연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직접 해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군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과장돼 있는 상태라면서
공군 로켓군의 경우 방어력이 없어 혹시나 피격당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 체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현무호에 대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현무호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라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인데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현무 5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를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특히나 중국에게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현무 5 같은 89T 탄두의 경우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를 지니며 탄두를 1T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거리 3000만 3500km면 중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라 현무 5에 대해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말하면 사거리 3000만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에 현무 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중국의 숱한 도발과 위협이 타격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LSF-2 제34호정인 솔개 63만 3635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개 63만 3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T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 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 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 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1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 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 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 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물의 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도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도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26어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브르급과 비슷한 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O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 전용 LCAC-1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 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개 2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 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의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 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 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 상륙정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정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 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 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 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의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 부양 계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함 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 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 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동급 무레나 공기 부양정 3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공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 MYP1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 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의 웰도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 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개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개 63만 1632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개 631, 632호정이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 상륙정 3, 4호정인 솔개 633.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 상륙정 LSF 2 제34호정인 솔개 63만 3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 시패스트 LSF-2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LSF-2은 길이 약 28m, 폭 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 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동급 함정입니다. 고속 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 군의 고속 상륙정 LSFE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 상륙정 LSF-2 내리고 이후 고속 상륙정 LSF-2 육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LSF-2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LSF-2의 압도적인 수송 능력과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 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 상륙함 뉴킬러 비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비공을 KA-1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 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 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껴가고 삼성전자가 3나노 경쟁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1등 자리에 있던 TSMC는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TSMC의 주요 단골인 인텔도 협력을 거부하며 TSMC가 구축한 공고한 위치가 흔들렸죠. 미국의 IT 기업들 역시 TSMC보다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대만 공격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위험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TSMC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요. 삼성에서는 위기에 몰린 TSMC를 인수할 계획까지 세우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웨이퍼에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미국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줬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첨단 기술을 가진 TSMC를 쫓아가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최초는 TSMC가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바라봤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3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보기 좋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분석을 배신했습니다. 그동안 느긋한 대처를 보이고 있던 TSMC와 많은 반도체 전문가를 경악하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위치한 곳에서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하며 TSMC보다 한 단계 더 앞섰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격 양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남겼죠. TSMC의 기술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6조 4천억 원 수준,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3% 수준에 불과합니다. TSMC는 이에 비해 53.6%를 기록해 압도적인 시장 지도자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TSMC는 3나노 개발에서 한국에 밀리는 수모를 겪으면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라는 명예가 훼손되었죠. 그런데 대체 3나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입니다. 회로는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 회로가 가늘다는 의미로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로가 많이 새겨진 반도체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회로가 새겨지면 더 우수한 반도체라 할 수 있죠. 현재 기술로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이 집약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로가 작아질수록 상호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간섭 없이 집약된 회로를 많이 배치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이전 세대 기술인 4나노 기술은 두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4나노보다 더 작은 3나노 시장을 누가 먼저 앞서는지에 따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치고 올라서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삼성을 다시 본 것입니다. 당장 인텔이 TSMC와의 계약을 취소하며 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인텔이 차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의 GPU 생산 주문을 TSMC에 맡겼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인텔 공식 입장은 메테오 레이크의 내부 문제로 2023년까지 양산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요 업체인 인텔이 발을 뺀 것은 TSMC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수주받아 업체 대신 생산하는 TSMC 입장에서는 주요 업체 취소가 곧 자금 확보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TSMC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역시 큰 손해죠. 다급한 TSMC는 삼성의 발표에 맞서 최근 놀라운 발표를 선보였는데요. 애플을 3나노미터 공정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입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탑재하는 M2 프로 칩의 대상자로 TSMC가 개발하는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급하게 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TSMC 개발에 의구심을 드러냈죠. 대형 고객사인 퀄컴과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은 예년 같았으면 TSMC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미루며 삼성과 TSMC를 고민하는 상황. 기술을 먼저 삼성전자가 선점한 덕분에 TSMC와 경쟁이 가능해졌죠. 경쟁자의 성장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만을 시야에 둔 중국의 압박이 TSMC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만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던 TSMC는 주요 생산 라인이 대만에 몰려있기에 중국의 포격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과 대만 관계. 대만의 중요 기업인 TSMC 역시 주요 고객이 중국에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TSMC는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은 중국에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상호 연결성에 의존한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곳이 피해를 받는다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은근한 암시를 주었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통해 전쟁을 상정해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약 2조 6,100억 달러, 한화로 3,409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국 IT 회사 때문에 미국을 향해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강행했을 때도 중국은 TSMC 반도체만은 보복에서 예외를 두는 꼼수를 드러냈죠. 중국의 2021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중국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대만 제품입니다. 대만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자멸이나 마찬가지인 셈. TSMC는 중국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에서 중국이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만약 중국이 속도전을 가정하고 대만 침공을 강행했을 경우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 세운 TSMC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TSMC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 TSMC가 보험으로 세운 일본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장은 이제 막 개발에 착수된 곳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을 무시하기에도
그렇다고 중국을 달래서 침공을 막는 것도 TSMC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TSMC가 미국 투자도 단행하면서 부랴부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R&D에 들어갈 돈을 소모하는 것은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TSMC가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함에도 승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리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TSMC를 바라볼 수 있죠. 이미 기술 개발에 있어 혁신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 문제가 최근 해소되면서 CEO의 결정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3나노 기술 개발에 기뻐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 그는 5년간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3분의 2 이상이 반도체 개발에 쓰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 테일러시를 선택한 것 역시 미국의 반도체 우선 정책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일러시 공장을 통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공격적인 미국 투자 덕분에 삼성전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이에 대응해 TSMC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에 TSMC 역시 애리조나 주 공장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TSMC가 다양한 공정을 준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삼성도 생산 라인을 다변화하며 TSMC에 적극 맞서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새로운 신규 공장 설립을 예고하며 남미 협력을 강화했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의 모유 체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TSMC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 삼성전자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을 주무대로 반도체는 물론 삼성그룹의 주요 생산 라인을 넓히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이 밖에도 4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파운드리 신규 증설을 예고했죠.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TSMC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상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2030년을 대비 의미 있는 M&A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이 TSMC일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한국 기업의 확장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승기를 잡으며 한국이 TSMC를 압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꼴머리를 앓는 TSMC는 당분간 삼성전자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할 예정.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TSMC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죠. 강력한 반도체 시장 지배자로 우뚝 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